안녕하세요. 오늘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다니엘 G. 에이멘 즈음의 마음이 아니라 뇌가 불안한 겁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서문의 내용을 보면 이 책은 구체적으로는 신경과학이 알려주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회과학 전문가 대부분이 간과하는 행복으로 가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뇌스캔 영상을 22만 5천 장 이상 분석한 뇌건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뇌는 행복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은 간단히 1. 행복은 뇌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뇌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뇌 유형마다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뇌 유형을 알고 각자의 욕망에 맞춰 자기의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책을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각각의 뇌 유형이 지니는 공통 특징, 당신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뇌 영상에 나타나는 특징, 행동과 행복에 미치는 중요한 신경화학 물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토대로 당신의 뇌 유형에 맞는 행복 처방전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2. 건강한 뇌는 행복해지기 위한 토대입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도 제대로 작동하고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모로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3. 매일 뇌 유형에 맞춘 영양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뇌 유형에 따라서 뇌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 보충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4. 식단은 더 행복해지도록 도울 수도 있고 행복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과 슬프게 만드는 음식을 구분하고 뇌 유형별로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식단을 제시합니다. 5.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행복의 심리에 눈 뜨도록 이끌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한 기법, 특히 긍정성을 키우고 행복에 더 예민한 감각을 키우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6.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더 행복해집니다.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가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단순한 전략이 행복의 수준을 놀라울 만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를 보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7. 행복하게 살려면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이 책에서는 목적의식이 영속적인 행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나가 인생의 목적과 핵심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간단한 단계별 연습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하는지 발견하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행복이란 단순한 것 같아도 행복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발견하게 될 주요한 깨달음 중 하나가 바로 행복해지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에 관한 거짓말. 행복해지기 위해 신경과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7가지 비밀을 밝히기 전에 먼저 행복에 관한 거짓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케터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우리 뇌를 손상시키고 정신을 파괴하며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세뇌시켰다. 거짓말 1. 뭔가를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쾌락이란 많이 느낄수록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져야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현상을 가리켜 쾌락 적응이라고 한다. 우리 뇌가 강한 쾌락에 적응해서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매번 더 큰 쾌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마치 코카인과 같다. 계속해서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강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뇌에 있는 쾌락 중추가 망가진다.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올림픽 운동선수와 프로 운동선수, 영화 배우, 또 음악인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했다. 거짓말 2. Don't worry, be happy 라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자 마음가짐이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 이런 마음가짐은 불행뿐 아니라 요절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한 수명 연구에 따르면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들은 사고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일찍 사망한다.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불안이 필요하다. 적절한 불안은 더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어린 시절에는 멋모르고 길거리로 달려나가 몸이 망치는 사태를 방지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무턱대고 치명적인 관계에 뛰어들었다가 마음이 망가지는 사태를 방지한다. 거짓말 3. 광고주와 패스트푸드 음식점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안다. 맥도날드 해피밀을 예로 들어보자. 단연컨대 해피밀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식사는 언해피밀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이런 메뉴에 포함된 질이 낮고 영양소가 부족한 가공식품 성분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우울증, 비만, 암, 낮은 지능지수와 연관성을 나타낸다. 거짓말 4. 여기가 아닌 어딘가가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주장하는 디즈니랜드다. 나는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자랐고 내가 한 살이었던 1955년에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었다. 나는 디즈니랜드에 여러 번 가봤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재미있을 때도 있었고 인파와 기나긴 줄, 우는 아이들, 비싸게 판매하는 싸구려 장난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칠 때도 있었다. 스트레스는 뇌에 있는 주요 감정 중추와 기억 중추를 줄어들게 할 수 있으므로 디즈니랜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거짓말 5. 행복하려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같은 최신 전자제품이 필요하다. 신기술에는 중독성이 있다. 각종 전자장치와 앱은 우리 관심을 끌어서 가족이나 친구, 건강, 믿음 등 더 중요한 대상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소통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조사에서는 많은 10대 청소년이 수면보다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결과가 나왔다. 8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6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낸다. 기술이 발달 중인 뇌를 장악했고 이는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짓말 6. 비디오 게임이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비디오 게임과 기술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에게서 우울증과 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유명한 비디오 게임 설계자이자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언론학과 학과장인 이언 보고스트는 습관성 기술을 가리켜 금세기의 담배라고 칭하면서 이에 맞먹는 중독성과 파괴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했다. 거짓말 7. 제일 좋아하는 언론 매체를 주시하는 정보통이 된다면 행복할 것이다. 언론 매체들은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뇌에 부정적인 사고를 들이부으며 우리가 도처에서 공포나 재앙을 보게 만든다. 이 모두가 시청률과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다. 무서운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우리 뇌 편도체에 있는 원시적인 공포 회로가 활성화된다. 원시 시대에야 이 회로가 생존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뉴스는 자기 채널이나 웹사이트의 시청자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항상 추문과 공포를 조성하는 내용의 열을 올린다. 뉴스를 보는 시간에 각별히 유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언론사들은 당신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데 성공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의 주요 감정 중추와 기억 중추를 오그라들게 하고 뱃살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아침에 혹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최신 뉴스를 보지 않는가? 무심코 그랬던 사람도 있겠지만 아침에 단 몇 분이라도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그날 하루 행복지수를 27%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주의하기 바란다. 거짓말 8. 술을 마시면 행복해진다. 속되는 금물이다. 미국 암학회에서는 어떤 술을 섭취하든 7가지 암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암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당장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동시에 뇌를 손상시키고 결정의 질을 떨어뜨리며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쉽게 중독되는 사람이라면 술의 쾌락 중추를 빼앗겨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거짓말 11.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연간 7만 5천 달러까지만 사실이다. 이후로는 상관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을 봐야 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을 봐야 한다. 둘 다 사실이 아니다. 돈으로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는 바꿀 수 있지만 일단 기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돈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을 때 대부분이 지금보다 재산이 2배에서 10배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구는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 흥미롭게도 몇몇 최빈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이런 국가의 국민들이 공동체 및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에 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 동시에 돈의 초점을 당신에게 중요한 대의와 사람들에게 주는 쪽으로 돌린다면 돈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경험하는 데 돈을 쓰면 물건을 사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흥청망청 쇼핑하는 데 돈을 탕진하는 대신에 경기를 보러 가거나 콘서트에 가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데 돈을 써서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자.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행복이 비롯되는 근원을 찾아 헤맸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은 유전이 40%, 처한 상황이나 일어난 일이 10%, 습관과 마음가짐이 50%를 차지한다고 보는 의견이 통설이다. 이는 행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연구자들은 대개 행복이 새로움, 즐거운 경험, 긍정적인 인간관계, 웃음, 감사, 기대, 상부상조, 비교 경계, 명상, 자연, 현실에 충실한 태도, 생산적인 일, 목적의식, 영적인 믿음, 더 많이 원하기보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지난 40여 년에 걸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나는 정기적으로 자문해야 할 질문 7가지를 뽑았다. 당신이 더욱 행복해지고 모든 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줄 비밀 7가지와 질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자, 그 비밀 5번째, 마음을 다스리고 머릿속의 소음과 심리적 거리를 두자. 질문, 그 생각은 진실인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잘 풀렸나? 우리 마음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마음은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 생각과 감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된다.
어떤 순간에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유전 암호에 기록돼 내려오는 조상의 경험, 유전적 성향, 예를 들어 내 첫째 딸은 어렸을 때 수줍음을 많이 타서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내 다리에 숨곤 했다. 반면에 둘째 딸은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케이틀린이에요 라고 말했다. 막내딸 클로이는 언어 재능을 타고났고 걸음마를 뗄 때 이미 내가 리더야, 내가 보스야 라고 주장했다. 개인 경험과 기억, 접하는 뉴스, 소셜미디어, 그 외 다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아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마음과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28살에 정신과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나는 내 마음이 아니며 내 의식에 떠오르는 온갖 멍청한 생각을 낱낱이 믿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이 행동을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행동이 인간 관계와 업무, 재정 상태, 신체 및 정서적 건강 상태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배웠다. 생각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생각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꾸준하게 행복하게끔 느끼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소개할 유용한 심리적 거리두기 기법으로 마음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다. 마음에 이름을 붙이면 자신과 마음을 분리할 수 있고 마음의 귀를 기울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16살 때 키우던 너구리의 이름을 따서 내 마음에 허미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는 너구리 허미를 사랑하지만 허미는 내 마음처럼 말썽꾸러기였다. 허미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여자친구와 갈등을 빚게 됐다. 나는 허미가 내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쓴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자주 상상한다. 넌 실패자야. 넌 바보야. 넌 고소당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나아.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허미를 우리 안에 넣는 상상을 하면서 허미가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지 항상 자문해 보길 바란다. 허미가 문제를 일으킬 때면 나는 허미를 쓰다듬거나 같이 놀거나 바닥에 눕혀서 간지럽히는 상상을 한다. 허미, 즉 내 마음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고 당신도 마찬가지다. 비밀 6.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점보다 마음에 드는 점에 더 주목하자. 질문. 오늘 내가 이끌어낸 그의 행동은 내가 좋아하는 행동인가 싫어하는 행동인가? 어느 날 내 환자인 16살 소녀 제시가 갑자기 내 진료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엄마가 미워서 집을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나는 제시를 막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확실히 불행했다. 몇 년 동안 제시를 보면서 나는 제시의 가족을 잘 알게 됐다. 제시의 어머니는 ADD가 분명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뇌에 자극을 주고자 제시를 괴롭히곤 했다. 갈등 추구 행위는 ADD를 치료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흔한 현상이다. 나는 제시의 어머니에게도 도움을 받으라고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제는 딸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느끼기에 이르렀다. 불평을 토로하던 와중에 제시는 화살을 내게로 돌렸다. 그는 에이맨 선생님, 대체 왜 다 큰 어른이 펭귄을 모아요? 라고 물었다. 당시 내 진료실에는 펭귄이 정말이지 많았다. 펭귄, 펜, 인형, 손 인형은 물론이고 펭귄 모양 진공 청소기에 풍량계까지 있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널 본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펭귄이 눈에 들어왔어?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 라고 말했다. 오래전 일이야. 아들이 7살이었는데 대화하기가 어려웠어. 나는 우리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아들을 바다동물공원에 데려갔어. 고래쇼와 바다사자쇼 즐겁게 보고 나서 마지막에 아들이 펭귄쇼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주인공은 뚱보 프레디라는 펭귄이었어. 정말 귀엽게 생긴 통통하고 작은 펭귄이었지.
프레디는 높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고 코로 공을 굴리고 날개로 숫자도 세고 불타는 후프를 통과하는 묘기도 보였어. 공연이 끝날 때쯤 훈련사가 프레디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시켰고 프레디는 곧장 가서 그 물건을 가져왔지. 나는 속으로 우와, 아들에게 뭘 좀 가져오라고 하면 20분 동안 말씨름하다가 가져오기 싫다고 말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 내 아들은 펭귄보다 더 똑똑했다는 뜻이지. 공연이 끝난 뒤에 훈련사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프레디에게 그 멋진 묘기들을 다 시킬 수 있었냐고 물었지. 훈련사는 내 아들을 보고 나서 나를 보더니 부모와 달리 저는 프레디가 시키는 일을 할 때마다 늘 인정해 주거든요. 안아주고 물고기도 주죠. 라고 말했어. 초밥을 좋아하는 내 딸 클로이와는 달리 아들은 날생선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 나는 아들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어. 내 아버지처럼 나도 바빴거든. 하지만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면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지. 나쁜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내 관심을 받고 싶으면 나쁜 행동을 하라고 가르쳤던 셈이야. 그래서 지금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더 많이 알아차리겠다고 다짐하는 차원에서 펭귄을 모으고 있어. 이야기를 마친 뒤 나는 제시에게 진짜 참신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나는 네 어머니가 화를 덜 내고 너를 덜 괴롭히도록 훈련해보면 어떨까? 라며 말문을 열었다. 제시는 계속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머니가 내게 잔소리를 시작할 때마다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반박하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마. 이쯤 되자 제시가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말꼬리를 흐리며 그건 자신 없는데요. 라고 말했다. 나는 조금만 더 들어봐.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줄게. 어머니가 내게 잘해주거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거나 내게 잘 맞춰줄 때 어머니에게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하면 돼. 라고 말했다. 제시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프레디의 행동을 형성한 훈련사처럼 제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보다 좋아하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함으로써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나는 제시에게 개인이 지닌 힘을 가르쳤다. 확실히 제시는 어머니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표정 하나, 말 한마디로도 어머니가 몹시 흥분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제시에게는 그런 힘뿐 아니라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삶을 더 즐겁게 이끌 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제시에게 집을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일주일 뒤에 제시는 우리 계획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제시는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하면서 내 수집품에 추가할 펭귄을 선물했다. 다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내 경험만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환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알려주면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행복은 뇌에서 찾을 수 있다. 뇌는 행복을 좌우하는 기관이다. 뇌는 취향과 욕구, 학습을 관장하며 행복해지려면 이 모든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귀와 귀 사이에 있는 1.4kg짜리 조직을 평가하고 최적화하겠다는 결심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근본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뇌가 물리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과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대단히 큰 실수다. 사람들이 뇌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축구가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온갖 증거가 있는데도 여전히 어른들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 머리로 축구공을 들이받고 내내 고개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냥 둔다. 앞서 소개한 내 환자 스티븐 힐턴 사례에서 봤듯이 두부 외상은 불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는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나는 우리 사회가 뇌보다 얼굴과 가슴, 뱃살, 엉덩이에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모가 완벽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완벽한 외모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놀랍도록 아름다웠던 영화배우 메릴린 먼로와 슈퍼모델 마고 해밍웨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좀처럼 뇌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는 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피부주름은 또 뱃살은 눈에 보이고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뇌를 볼 기회는 드물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내과 의사들도 심장과 뼈, 자궁, 경부, 전립선은 검사하지만 환자가 편두통이나 어지럼증, 발작, 기억장애 같은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한 뇌 건강을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1991년 SPECT 영상법으로 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다니던 의대 신경학과 수석이었고 이미 일반 정신과와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지만 정작 나 자신의 뇌에는 관심이 없었다. 5년 동안 정신과 수련을 받으면서 뇌 건강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하지만 정신과에서 주로 다루는 기관인 뇌인데도 내 뇌의 물리적 건강 상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랬던 내가 순식간에 바뀐 계기가 있었다. SPECT 스캔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건강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갑을 맞은 어머니의 뇌를 촬영했다. 어머니의 뇌는 60세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젊었다. 어머니의 뇌 상태는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반영했다. 당시 어머니 곁에는 자녀 7명과 손주 수십 명이 있었고 어머니는 모두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했다. 게다가 1976년 뉴포트비치 골프클럽 여자 챔피언이었다. 어머니 뇌를 보면서 나는 나 자신의 뇌를 스캔하겠다는 용기를 냈다. 내 뇌는 건강하지 않았고 37세라고 보기엔 심각하게 늙은 상태였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했고 육군 복무 시절 뇌 수막염에 2차례 걸렸으며 뇌에 해로운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에 손을 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집과 직장에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못할 때가 많았다. 정상 체중보다 7kg 정도 많이 나갔고 끼니는 대개 패스트푸드로 대충 때웠다. 어머니의 뇌와 내 뇌를 찍은 SPECT 영상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셈이 났다. 나도 어머니처럼 건강한 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뇌를 개선하고자 애쓰기 시작했다. 내 뇌는 금방 건강해졌고 그 상태를 유지했다. 몇십 년이 지났을 때 내 뇌의 모습은 더 꽉 차고 통통하고 건강해졌고 여기에서 에이멘 클리닉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여러분의 뇌는 바뀔 수 있습니다. 뇌는 더 좋아질 수 있고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근본 원칙이 생겨났다. 나뿐 아니라 우리가 치료한 환자 수만 명도 이를 경험했다. 뇌가 건강해지면 더 바람직하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이 따라온다. 행복을 신경계에 고정시키는 법. 다음 문장을 적어서 매일 보는 곳에 붙여놓고 읽기 시작하자. 상실에 집중하면 슬프다고 느낄 것이다. 공포에 집중하면 두렵다고 느낄 것이다. 비하당하는 데 집중하면 초라하다고 느낄 것이다.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화가 날 것이다. 감사에 집중하면 고맙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랑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기쁨을 느꼈던 때에 집중하면 기쁘다고 느낄 것이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항상 기분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다치게 하기보다는 돕도록 활용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비밀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끔찍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걱정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함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므로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일단 뇌가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뇌가 행복하게끔 수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방법으로 행복한 뇌를 만들 수 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행복한 사고방식으로 옮겨가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 한 가지를 추천한다. 기쁨 놀이를 하자. 내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에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장편 영화 폴리아나를 개봉했다. 선교사 부부의 딸이 고아가 되어 버몬트주의 가상마을 벨딩스빌에 사는 부유하고 엄격한 독신 이모와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인기 소설을 각색한 영화였다. 사랑스러운 금발 곱슬머리에 코가 작고 둥근 14세 영국 배우 헤일리 밀스가 폴리아나 역을 맡았다. 폴리아나는 어린 시절 내가 무척이나 좋아한 디즈니 영화였다. 폴리아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었던 인형 대신에 목발 한 쌍이 배달된 날,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쁨 놀이를 만들었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한다. 1913년에는 이런 배달 사고가 종종 있었던 모양이다. 폴리아나는 무엇에 기뻐했을까? 그는 목발이 필요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폴리 이모와 같이 살게 됐을 때 폴리아나는 저녁 식사에 늦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 하녀 중 한 명과 함께 부엌에서 빵과 우유를 먹게 된다. 빵과 우유를 제일 좋아하는 폴리아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독신인 폴리 이모가 그림도 깔개도 거울도 없는 다락방 침실로 자기를 쫓아냈을 때도 폴리아나는 밖을 보면서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더라면 창밖에 저렇게 아름다운 버드나무가 있는지 몰랐을 것라고 생각한다. 곧 폴리아나는 투덜거리는 늙은 구두쇠, 자기 연민에 빠진 병약자, 건강 염려증 환자, 은둔자, 지옥불을 들먹이는 전도사를 만나게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무언가에 대한 불평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폴리아나는 선교사였던 부모가 가르쳐준 교훈을 전한다. 아무리 상황이 처참하고 암울하더라도 삶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기뻐할 일을 찾는 것이 좋다는 가르침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폴리아나는 폴리 이모의 빅토리아풍 저택 뒷마당에서 놀다가 틸리, 앤지와 낸시, 토마스, 요리사, 하녀, 정원사 등과 함께 저녁 식사 준비로 완두콩 껍질을 까면서 그날 아침 애들은 포드 목사의 맹렬한 설교에 대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낸시는 일요일이 너무 싫어요. 그냥 너무 싫어. 라고 말한다. 폴리아나는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그날 통닭구이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낸시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또 이게 기쁘고 저게 기쁘다 놀이를 시작할 셈이냐고 묻는다. 앤지가 끼어들어서 그 기쁨 놀이가 무엇인지 묻는다. 폴리아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놀이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함께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요일이 싫은 이유를 늘어놓았지만 폴리아나는 이럴 때야말로 기쁨 놀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앤지가 반발하며 아, 네, 똑똑한 아가씨, 일요일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묻는다. 폴리아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한다. 글쎄요, 항상 기뻐할 거리가 있죠. 일요일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꼬박 6일이 지나야 하니까 기쁘잖아요. 일행은 키득키득 웃으며 폴리아나를 보내고 폴리아나는 기쁨 놀이와 활기찬 태도로 마을 전체를 조금씩 바꿔나간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거리를 찾는 폴리아나의 철학은 인생을 헤쳐나가는 탁월한 방법이다. 기쁨 놀이를 하기에 좋은 때가 있다면 그날은 바로 오늘일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좌절을 겪는다 해도 어떤 기뻐할 거리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바란다. 행복해지려면 일단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속해서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일을 찾는 대신에 행복해질 일을 찾도록 훈련해야 한다. 폴리아나는 가장 중요한 행복 원칙을 채택했다. 바로 잘못된 점을 찾는 대신 자기 주변에서 좋은 점을 찾도록 마음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행복에 관해 넘쳐나는 조언들이 왜 나한테 효과가 없을까 궁금했던 분들 이 책을 주목해 주시고
일독하시기 권합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